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일란 머스크의 충돌,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일란 머스크,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화제의 사나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적극 도왔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부통령 플러스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분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했을 때요, 아주 요상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들어오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 자리에 트럼프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트럼프 여기에 양복도 입지 않고,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지금 복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혼이 났는데, 그 어떤 캐주얼한 복장으로 국무회의까지 등장을 했어요. 일란 머스크는. 그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소개를 하면서 강요들에게, 각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도 혹시 머스크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내가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은 잘라버릴 거야. 자, 이런 정말 센 얘기를 했죠. 국무회의 석상에서 하기 상당히 어려운 정말 이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권력 승계 서열은요, 미국 대통령이 유구했을 때 2등은 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에요. 미국은 국회가 2개 있거든요. 상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통령은 단순한 한국에서 총리 같은 2인자가 아니고요, 국회의 최고 권력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권력 승계 1호.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사망하는 바람에 부통령이 대통령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유명한 존슨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 루스벨트 대통령 사망했을 때 그 대통령들, 이런 분들은 부통령에서 대통령 육으로 해서 바로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런 미래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최고령 대통령인데 건강에 삐걱이라도 한다면 부통령인 벤스, 영어 발음은 VANC인데 빤스라고도 해요. 특히 한국의 일부 그 정치 비평가들이 벤스가 좀 정책을 마음에 안 들게 할 때는 벤스라고 안 읽고 빤스라고 읽어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빤스가 빤스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강요회의 국무회의에서 빤스 부통령은 저 뒤로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스크는 서서 어슬렁 거리는 모습으로,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장면이 사진으로 보도가 됐을 때는, 머스크가 굉장한 실세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총에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주로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첫 강요회의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강요들과 처음에 인사는 굉장히 정중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운에 힘입어서 일란 머스크가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작 안건에 들어가서는 난상 토론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국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은요, 장관 중에서 서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빼고는 가장 높은 사람이 국무장관이에요. 이 국무장관, 사실 우리는 국무장관이라고 번역하지만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연방장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트 오브 디파트먼트 그 줄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일을 다룬다. 이런 의미에서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라고 그러고요. 외교는 각 개별 주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주정부가 없는 권력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교권이에요. 자, 국방권 주정부 갖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그리고 주방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각 지방정부가 없는 게 외교권입니다. 그래서 외교권을 갖고 있는 것을 국무장관을 연방장관이라고 그러고 수석장관이라고도 그러는 거죠. 그 루비오 장관과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싸움이 야기된 그 단서는 이른바 공무원 감축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마자 인원 감축에 대해서 일반 장관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꼭 집어서 국무부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무부 전 세계에 외교관들을 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무부 인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각국의 그 상대국 외교에 좀 달통이 되어 있고 또 그 나라 언어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대체해 오려면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국무부의 진도가 좀 늦게 나갔던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트럼프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호통을 친 거죠. 그러면서 루비오 국무장관의 속을 팍팍 긁었습니다. 루비오 장관 보니까 말이지 맨날 TV에만 나오고 당신 혼자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지금 나라도 생각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이러니까 루비오 장관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공무원 감축한다는 거 알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라 망할 수도 있다. 옥석을 가리고 해야지 선무당처럼 나서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머스크를 향해서 머스크 지금 도끼자락을 가지고 쾅쾅쾅 치고 다니면서 공무원 자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 다 잘라버리고 또 소송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 법정 투쟁이 많이 생겼느냐. 거기다가 지금 국민들의 민심도 흉흉하다. 이게 다 머스크 때문이야. 좀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 정면 충돌을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뒤늦게 그 관계자, 참석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누구의 힘을 실어주느냐가 문제인데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가서 집에 가서 SNS 자기 그 유명한 트루스 소셜을 했는데 루비오가 옳았다. 이런 SNS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루비오가 옳다, 자기 국무장관이 옳다라는 얘기가 맞겠죠.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그 싸움과 연관을 시켜서 싸움을 했는데 자기가 트럼프가 지켜보니까 루비오가 옳았다. 이것은 트럼프 까불지 마. 트럼프가 그 머스크를 향해서 좀 조심해. 까불지 마라고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면요. 나는 도끼자락을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수술되어 있는 미묘한 메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뉴욕타임즈는 자, 도끼자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공무원 해고 방식을 도끼자락 자르듯이 하는 것이고 루비오는 정교하게 능력이 떨어진 사람,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사람만 잘라내자는 것은 루비오의 메스 칼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 머스크를 내치고 루비오를 지지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판정하는 어떤 의사표시도 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좀 애둘러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쨌든 요즘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지 않느냐. 자, 우선 젤렌스키를 양복 안 입었다고 쫓아낸 다음 날 바로 일론 머스크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알아서 스스로 태도를 바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안하무인, 자, 슬리퍼 신고
세면기 들고 백악관에 나타나던 모습, 자기 최막내 아들까지 나타났죠. 그 막내 아들이 백악관 책상에, 그 결단의 책상이라는 거기다가 코딱지를 뜯어 놓기도 했죠. 그런 모습에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그 다음에 지금 머스크가 고민이 많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죠. 또 불타는 전기차라고 해서 머스크의 정책, 이를테면 공무원 대량 감원하다 보니까 그게 잘리는 사람들은 원한이 맺히겠죠. 또 나치를 칭송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유럽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유럽 경시라해서 앞장서서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어떤 먹잇감, 공격의 대상이 나타난 것이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가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쇼펜하우어란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의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슴도치, 또 동물인데요. 동물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서로 끌어안고, 산속에서 끌어안고 겨울을 이깁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게 하죠. 자, 고슴도치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기들끼리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끌어안은 결과 따뜻한 온기 때문에 살아나서 서로서로 좋아하는 모습인데, 고슴도치는 뾰족뾰족한 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껴안았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로가 피투성이가 되고 많이 죽어갔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글을 쓰면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결코 공존 병립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들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좀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서 서로가 도와주는 고슴도치식 온기 관리법을 해야 된다. 바로 이 트럼프와 이 머스크, 얼마나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정치 부분에서, 한 사람은 경제 부분에서 세계 최고고, 사실 그 스타일이 좋게 보면 혁신이고,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브노멀, 좀 돌출 행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고슴도치처럼 굉장히 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세간에서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과연 몇 달 동안 허니문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남자들 간의 사랑, 이 브라더 혼이라고 하는 이것을 1년 지탱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 만에 끊어질 것인지 세상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두 사람만의 남자들 사랑 얘기를 넘어서서 트럼프와 머스크의 밀착이냐 충돌이냐 결렬이냐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충돌해서 결별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했을 때 트럼프가 머스크에 대해서 아주 뒤끝을 장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져도 잘 보살펴 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충돌과 고슴도치의 이 겨울나기,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